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이광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1장에서 렉틴, 2장에서 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 건강의 중요한 일부분인 창자벽을 지켜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목차로서 이 벌거숭이 두더지, 장은 제2의 뇌,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이 뇌에 신호를 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장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 술을 알고 마십시다. 그 다음 지방간, 폐, 섬유증도 장루스 때문이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벌거숭이 두더지가 이 일반 설추리보다 굉장히 10배에서 15배 오래 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 15분 이상 산소 없이 생존을 하는데요.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신진대사를 정지해 갖고 과장대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식물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통증을 안 느끼고요. 사람을 치면은 800세 정도 이상으로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에 대한 면역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이게 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미토콘드리아의 연료로 황화수소를 사용해 가지고요. 근데 이제 덩이 줄기, 양파, 마늘 같은 구근 식물이라든지 뿌리, 토양균류에서 이 연료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히알론산이 많이 있어요. 근데 히알론산이라는 게 요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장수하는 사람도 고구마, 토란 위주에서 그 식단을 많이 하는데 요 식단에 히알론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박테리시아라는 박테리아가 또 이 벌거숭이 두더지에 풍부한데, 우리가 보통 105세 이상 초고령인들에게도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많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One of these giant roots can feed a colony for 2 to 3 weeks. And though they are born into a strict hierarchy, when it comes to food, everyone is equal. 인간 수명이 5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이게 구글에서 말이죠. 인간의 수명을 500세로 늘리겠다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더지가 답인가? 그래서 연구비로 1조 8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이 구글에서 바이오 쪽에 엄청나게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구글의 바이오 헬스 투자가 요 칼리코라는 회사가 2013년에 설립해가지고 노화 연구를 하는데요. 이게 잭슨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는 연구 실험 동물이 벌거숭이 두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암에도 걸리지 않고 통증도 느끼지 않고 이래서요. 요거에 대한 게놈 해독이라든지 항노화, 수명 연장 유전자를 추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기 효모에 대한 거, 이런 연구를 해서 인간 생명을 500세까지 늘리겠다. 이런 연구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창자벽에 점액을 먹고 사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박테리아가 인간의 세포수보다도 10배 정도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포수가 30조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많은 38조라든지 그 이상의 세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도 여기 오른쪽 보시면 인간은 왜 세균과 공존하는가, 이런 책으로도 나온 게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창자벽 점액을 먹고 사는 아커만시아 무시니 필라라는 박테리아 군이 살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 박테리아의 우리 장의 3 내지 5%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만이 되면은 요 수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장내 유익균이 그 저번에 1장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요 이제 장에 있는 장내 유익균은 산을 싫어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미생물의 이제 일부들은 산소와 산이 없는 요 대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른쪽에 그 책에도 나와 있듯이 장내 유익균을 살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지 요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은 또 제2의 뇌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장에 있는 유익한 균이 건강하면 나이 들어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내 유익균은 그들의 자매인 미토콘드리아에 호르몬 신호하고 메시지를 또 보내가지고요. 하는데 뇌세포의 메시지는 우리가 혈류하고 림프계를 통해서 무선 방식으로도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의 뇌로서 그 미주신경은 이게 그 장하고 뇌를 잇는 미주신경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몸 전체가 미주신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에는 요 미주신경을 통해서 우리 장하고 뇌가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요게 요 미주신경이라는 거는 자율 신경계 중에서 가장 긴 신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내 유익균이 뇌에 이제 신호를 어떻게 보내냐? 요 신경섬유가 있는데요. 요게 심장하고 폐, 장에서 대뇌로 이어지는 요 섬유가 대뇌에서 심장, 폐, 장으로 오는 것보다 9배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결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장내 유익균이 뇌에 계속 장내벽에 구멍이 뚫리라든지 침입자들이 몸속에 들어올 때마다 다양한 화학 신호를 혈류하고 림프계로 보내가지고 뇌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내 유익균이 보내는 메시지를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호르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모든 문제가 이게 장에서 시작되는데요. 만약에 과도한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는 저처럼 이제 창자벽을 손상해서 장루수 증후군을 일으켜서 만약에 창자벽이 손상되면 나쁜 세균이라든지 지질 다당류라든지 이게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간으로 가면은 쿠퍼세포라는 지킴이들이 간 세동에서 기다리다가 이게 오면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염증이 생기고 병이 되는 거죠. 물론 렉틴도 그렇게 됐겠지만 그래서 요 알코올이라는 거는 체내 ATP의 중성지방 변환율을 상승시켜 가지고요. 중성지방으로 바뀌는 비율이 늘어나 같은 열량을 먹어도 살이 더 찐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면 살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알고 마시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알코올을 마시면은 위에서 20% 하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80%를 흡수합니다. 근데 이제 약 20% 정도는 우리가 그 마이크로좀 산화계를 통해서 분해를 하고요. 80% 정도는 우리가 이게 이제 간에 가게 되면은 이제 간에서 그 분해를 시키는데 처음에 이제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로 알코올을 분해하면 아세트 알데하이드로 바뀝니다. 근데 그 아세트 알데하이드라는 거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1급 독성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숙취의 핵심 원인이 되고요. 두통, 피로, 그 다음에 통증, 메스꺼움, 안면 홍조, 그 다음에 가슴 두근두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아세트알데히드를 우리가 ALDH라는 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또 우리 몸에서 나와서 그걸 분해시켜서 아세트산으로 바꿔줘서 그게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바꾸는데요. 요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 분해 효소가 적게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련, 러시아 사람들은
술을 워낙 많이 먹어서 그 사람들은 거의 이 분해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요.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한 30% 정도가 많이 갖고 있고 한 40% 정도는 중간 정도 갖고 있고요. 한 30%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그 에틸알코올이 뭐 이게 알코올인데 알코올에는 에틸알코올하고 메틸알코올 그러니까 에탄올, 메탄올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끓는 점은 에탄올이 78.32 정도고 메탄올은 64.65도인데 그래서 이게 그 과일주라든지 이 증류수가 아닌 것들은 메탄올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 메탄올 자체는 또 굉장히 눈도 멀게 하고 이 독성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틸알코올이 지연성 마취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g당 약 7kcal 정도 냅니다. 근데 탄수화물을 우리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맥주를 우리가 탄수화물이 500cc당 240kcal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알코올은 저장되지 않는 영양소가 되어서요. 100%로 에너지원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살도 찔 가능성이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 하루에 이제 우리 그 한국인이 하루 적정 음주량으로 나타나는 게 보시면은요. 소주는 한 2잔 정도 되고요. 양주는 1.5잔, 막걸리 한 사발, 와인은 한 150에서 170ml, 병맥주는 한 병, 300ml. 그 다음에 생맥주는 500cc짜리 한 잔 정도가 적정 음주량이라고 현재 이제 그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주가 한 17도 정도 되고 맥주는 4.5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맥을 좋아하시는데 소맥은 10에서 15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소맥은 요 정도 퍼센트의 알코올이 그 굉장히 우리 몸에서 빠르게 흡수되는 게 되기 때문에 소맥 마시면 빨리 취한다고 볼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탄올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청량 음료라든지 이런 걸 섞어 먹게 되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알코올 속도가 순환 속도가 빨라져서 이것도 빨리 취합니다. 그래서 요건 여담이겠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술이 에탄올이 C2H5OH입니다. 그래서 그걸 화학 구조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요 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처럼 생기기 때문에 맛이나 뭐 이런 그 여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한문으로 그 술 주자가 있는데 요걸 풀이하면은 이 술 주자가 물 숫자에다가 닭유자입니다. 그래서 술을 닭이 물을 쪼아 먹듯이 천천히 마시라 이겁니다. 한 잔을 벌컥 들이키지 마시고 적게 마시면 몸에 좋고 그 다음에 물하고 같이 마시면 몸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방간하고 폐섬유증이 이 예를 들어 뭐 술하고 뭐 술을 많이 먹으면 물론 이제 장이 깨져서 장루수가 되는 거예요. 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장루수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이 장에서 구멍이 뚫려 가지고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에 있는 비만 환자들도 혈중 조눌린 수치가 증가합니다. 요거는 조눌린은 이제 다음에 그 장을 뚫는 단백질인데요. 요게 이제 렉틴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장이 뚫리면 간이 걸리고요. 그다음 폐섬유증도 담배를 많이 피워서 뭐 걸린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결국은 우리가 장이 누수돼서 염증이 폐혈관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을 치료하게 되면은 병세가 호전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감소증도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장에 흡수되라 그러면은 위산이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제산제 같은 약을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이게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못하니까 이 단백질 결핍이 생겨가지고요. 이 근감소증이 생깁니다. 이 근감소증 화장실도 갈 힘이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4명 중에 1명이 근감소증 걸리는 거예요. 사망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감소증 환자에게 발생한 병이 이렇게 뭐 한 서너 가지 허리 디스크부터 골다공증부터 심장병부터
이런 게 이제 침해하고 이런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뭐 체내 약의 대사경련인데 위에서 들어가서 장에서 간으로 가고 강에서 당화장하고 혈류로 보내가지고 약이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는 요 정도로 대체적인 경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결국은 창자벽을 여러분들이 지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그 다음 장에는 렉틴과의 전쟁해가지고 인간의 4단계 렉틴 방어 체계, 그 다음에 렉틴이 조눌린을 생산하는, 그 다음에 렉틴의 3단계 침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제가 이제 여기 사용한 자료는 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사이트하고 서적 등을 통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은 뭐 사실하고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상업적인 사용은 금합니다. 감사합니다.